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결국 기소했습니다. 대정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인데요. 지난달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4천억 원대 배임과 100억 원대 뇌물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검찰이 답을 정한 답정 기소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기소되자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 직후에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보고 당직 정지 예외 조항을 적용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당헌 80조를 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되 만약 정치 탄압 수사로 인정이 된다면 당무위 의결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로 인해서 이제 이 사안은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게 됐습니다. 3월 2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올해도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트업에게 더 많은 시작이 생겨나길, 작은 가능성들이 피어나길, 이것이 구글 플레이가 창구를 이어가는 이유. 구글 플레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앱게임 스타트업을 키워가는 창구 프로그램. 계속 함께 플레이. 구글 플레이. 2023 한국소비자평가 픽업부문 대상 수상 기념으로 렉스턴 스포츠가 모두에게 혜택을 쏩니다. 5년간 수리비 걱정 없는 퍼펙트 케어도 쏘고, 또는 선수율에 따라 무이자 최대 60개월도 쏘고, 놀라운 혜택 추가. 조기 폐차 후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00만 원 특별 지원까지. 특별 한정 차량 상상 이상의 혜택.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해보세요. 얼마에요? 인공지능 격리회계 얼마에요? 재고 관리 제조 생산 얼마에요? 건설 현장 ERP도 얼마에요? ERP 월 39,000원. 창업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에요가 좋습니다. 얼마에요? 가입비 부가세 별도. 호텔식 컨셔지 서비스의 품격. 도시와 문화 인프라 속의 감격. 이 모든 걸 누리는 당신이라는 자격. 롯데에서 선보이는 상위 0.1%를 위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 문의 1811-9996 롯데건설.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쇄. 에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도 에즈랜드.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이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는 반가운 일이 있었죠. 잠시 후 안동시 조풍재 투자유치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온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안동 예천 행정통합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동시장, 예천군수, 또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인 역할, 또 여러 가지 등등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갖고 오셨어요? 네, 최근 국제연합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6차 보고서가 현지 시각 지난 3월 20일 발표되었습니다. 네. 기후변화에 관해 가장 공신력 있는 국제사회 보고서인데요. 오늘은 IPCC 보고서와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비교하면서 우리 정부 여당과 우리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예, 여기서 이제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소식인데, 자, 이 협의체에 관해서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어떤 보고서인가요? 네, IPCC 보고서는 전 세계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1000여 명이 작성과 검토에 참여하고 세계 각국 정부가
한 줄 한 줄 검토한 합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 기후변화 분약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공신력이 높고요. 네. 대부분 국가들이 기후위기 대응하는 데 참고하는 교과서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90년부터 5, 7년 주기로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를 냈고요. 불과 이틀 전에 6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마 경북 북부 지역 언론 중에서 청년 생각이 최초로 이슈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전국 방송에서도 아마 거의 안 다뤘을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공신력이 가장 높은 기후 위기에 관한 한 전 세계인이 참고하는 그런 교과서다. 가장 믿을 만한 보고서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렇다면 이 종합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9년 만에 펴낸 보고서의 핵심은 인간들의 활동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졌고 강도가 세졌다는 겁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2015년 파리 협약에서 그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까지로 제한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지구가 사람과 같아서 1도가 상승하면은 이제 감기가 걸리는 것이고 한 2도 이상 되면은 이제 뭐 폭풍에다가 해일에다가 이제 지구가 망하는 건데 지금 그 산업화 시기 대비 1.09도 상승했다. 아, 벌써요? 네. 아. 그래서 이제 0.4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2014년 대비 또 한 350기가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기온 상승률도 이제 지난 2000년 사이 가장 높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예. 결론을 요약하면은 그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했을 때 2030년 경에는 1.5도에 도달한다. 지구가 망하고 있다. 뭐 요 내용을 이제 수백 페이지 과학적 근거로 쓴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여기서 이제 목표를 앞으로 1.5도만 높이자 지구 온도를 했는데 벌써 이게 뭐 8년 됐네요. 8년 만에 1.09도 이미 상승을 했고. 8년 만에 상승은 아닌데 그래요? 계속 측정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지난번보다 많이 올랐고 무엇보다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떠들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진 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뭐 0.41도 정도밖에 그 목표치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자, 뭐 쉽게 말해서 인류가 탄소 중립 실천한다 이렇게 계속 떠들고만 있지 그 실천은 못하고 있다. 몇 년 동안 탄소 배출 아주 가파르게 늘어났고 이 국제사회 공통 목표치 1.5도 상승 제한도 이제 몇 년 뒤에는 무너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이제 지금처럼 쓰면은 최소 8년이면은 이게 다 찹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정도 감축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한 건요. 각 나라가 이렇게 자기들 목표를 발표한 게 있어요. 네. 그거 합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줄여야 되는데 예. 그래서 탄소 중립 여러분 개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흡수량을 늘려서 나무도 많이 심어가지고 이제 배출량하고 흡수량을 동등하게 맞춘다.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맞춘다는 건데 예. 중요한 건 탄소 중립으로 해서는 이거 균형 못 맞춥니다. 아, 그래요? 그래, 왜냐면은 배출량이 너무 많아서 예. 나무를 막 하루에 100만 개씩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배출량 자체를 제로로 맞춰라. 배출 자체를. 네, 배출을 100에서 30 줄이고 흡수량 30 늘려가지고 또이 맞추는 게 아니라 배출량 자체를 0에 가깝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 개발이나 나무 심는 걸로 가지고 흡수량을 늘리는 정책은 택도 없다. 그래서 배출량 자체를 대대적으로 줄여야 목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배출량 그 증가율을 0으로 하라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죠. 네, 더 이상 증가시키지 말고. 증가율이 아니라 네. 배출량 자체를 더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줄여야 된다는 0으로 거죠. 어떻게 맞춰요? 어떻게 배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줄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네. 뭐 산업 부문을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한다든가 뭐 교통이라든가 뭐 고기를 덜 먹는다든가 모든 노력을 하면 배출을 줄일 수는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또 이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더 줄여야 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당장은 힘든 목표입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최근에 유엔에서 발간한 이 제6차 기후변화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네,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반대로 가고 있다. 네, 그 유엔 사무총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 폐지하자. 그리고 신규 석탄 발전소는 없애자라고 제안했는데 예. 현재 우리나라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 신규 화력 발전소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석탄 화력 발전소 발전량을 19.7%로 잡았어요. 석탄 화력 발전소를 그렇죠. 이 발전량이 무려 이게 19.7% 잡았는데 예. 그래서 이 IPCC에는 이제 풍력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하는데 네. 그 우리나라가 예전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올렸다가 이 최근에 그 10차 기본 계획에는 또 21%로 이것도 낮췄어요. 아, 그 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30%로 하겠다. 이 목표가 있었는데 이걸 20%로 낮췄어요. 21%대로 하향했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안 맞는 거예요. 정말 반대로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더 늘려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이 정책의 미래지향적인 기조가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석탄 화력 발전소를 반대로 지금 짓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그 비율을 낮추고 있고, 예. 자, 그리고 마침 또 어제 그 뉴스 저도 어제 봤는데 정부에서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및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 좀 긴데요. 예. 자, 이 이행 방안을 발표했는데, 자, 여기서도 뭐 자세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나는 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뉴스를 보고. 네. 어떤 내용이었죠? 네, 우리 정부의 이제 과제 들어봐야겠죠. 어떻게 할 건가. 예. 그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라는 전체 목표는 그대로 뒀어요. 네. 근데 세부 목표가 원래 우리가 산업 부문에서 배출이 많이 되거든요. 예. 산업에서 14.5% 줄이기로 했는데 예. 이거를 11.4%로 낮췄어요. 아, 14.5에서 11.4로 낮췄다고요. 아, 우리 경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계가 너무 힘들어서 줄였어요. 이게 뭐 석탄 화력 발전소 이런 데잖아요. 뭐 네, 제조업 그러면 등등. 예. 이 3% 넘게 완화시켰으니까 다른 데서 줄여야 되는데 예. 그 계획이 이제 원전 확대, 그다음에 국제 감축 부문을 늘리겠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 감축하는 거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가지고 가져오겠다는 거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CCUS라고 예.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아직 검증이 안 돼 있고 지금 과학자들도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그거를 감당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산업부문 감출량을 완화시키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업계를 위하는 것도 아닌 게 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RE100이라고 RE100 들어봤죠. 2050년까지 기업 사용 전력량의 100%를 예.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지금 세계적 추세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원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폐기물 처리장 문제 때문에 이 RE100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을 위해서도 좋다고만 볼 수 없고 예. 무엇보다 그 아까 말씀드린 CCUS라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예. 아직 기술 개발이 미흡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큰데 2030년까지 여기서 해내라고 하면은 과학자들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과학자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국제 감축 확대야말로 이건 진짜 얌체 전략이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탄소 배출 줄여야 되는데 예.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노력이 안 되니까 이제 해외에서 이거를 끌어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얌체 전략이죠. 그래서 이 종합하면은 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불편을 감수해서 줄여야 하는 계획은 별로 없고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계획 그리고 구호만 요란한 계획들이 이제 가득합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네. 다음 정부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그 2023년부터 30년 온실가스 계획을 감축 목표를 보면은 예.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윤석열 정부 임기 때 매년 6천억 톤 이상 그냥 배출하다가 네. 임기 말부터야 줄어요. 아,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네, 그러니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3년 만에 한 1억 5천만 톤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대통령 뭐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허은구 아나운서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저는 나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녹색당이든 차기 정부는 큰일 난 겁니다. 이런 거를 알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 되는 사람들은 이제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줄이려면요. 예. 진짜 이거는 뭐, 네, 너무 문제네요. 힘듭니다.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이거 이제 네.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내용이. 예. 자, 이렇게 되면 뭐 상당히, 뭐,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 실천 기준에 상당히 못 미칠 것 같고, 자, 좀 질문을 좀 건너뛰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두 가지 질문이 남아 있는데 좀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좀 핵심 요약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실격이다. 당연히 이 기후위기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고 매우 불편한 문제인데 예. 이러한 불편한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어쨌든 대안을 찾아가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정부 여당 내에서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데 이 기후위기 문제 심각하다고 목소리 내는 의원이 없어요. 아하. 특히 우리 경북 북부 지역 김영동 국회의원, 이미자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입니다. 환경 담당 국회의원이시면은 좀 대통령한테도 쓴소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요. 할 말은 좀 해야죠. 그게 국회의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문제는 이것에 대한 피해와 책임이 우리 국민들한테 점점 이제 이자가 불어나듯이 이제 다가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더 특히 이런 국제사회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좀 실천을 해야 되겠다. 예. 조금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히 우리 지역사회 정치권에서도 좀 역할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이야기는 다음에 좀 상세히 다루도록 하죠. 오늘 좀 준비해 오신 게 많은데 다는 못했네요.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 대응 이거는 정말 한시가 급한 일이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야 그 뒤에 덜 힘들 텐데 말이죠. 예. 조금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국가적 위기, 세계적인 이 기후 위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는 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전체적인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순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다음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51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정부에서 15곳의 새로운 국가산업단지를 선정했는데 안동시가 바로 이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자, 이 선정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요? 안동시 조풍재 투자유치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풍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동시 투자유치과장 조풍재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이번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많은 분들 환영과 기대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잖아요. 네. 예, 네. 어떤 특별한 소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소감이야 다른 100마디보다 필요 있겠습니까? 이 안동 국가산업단지는 예. 우리가 참 오래됐습니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아, 그때부터 공약이었어요? 네, 네. 그 이후에도 안동의 많은 정치인들이 주요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죠. 예. 그래, 이번 안동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 공약 이후 36년 동안의 안동 시민들이 염원이 이제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되기까지 이철호 도지사님, 권기창 시장님, 김영돈 국회의원님, 그리고 공기구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네. 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 기쁨을 모든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4월 중에 시민 대축하 행사를 개최하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바이오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따른 포럼도 개최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 방향과 활성화 방향을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해 볼 계획입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이제 공을 이렇게 돌리셨는데 우리 조풍재 과장님이 제일 수고 많이 하셨죠. 실무를 담당하셨으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안동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점이 주요했던 걸까요? 그래, 저희들이 이제 선정 과정을 제가 이제 제안 설명도 하고 심사위원들이 안동에 현지 왔을 때 실사도 받고 제가 발표를 한 2번 정도 했는데 예. 이 심사위원들이나 정부에서 보는 방향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정부의 산업정책과의 부합성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 헬스 강국을 표방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제 안동 바이오 백신 클러스터 조성을 지역 공약사항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이제 안동시가 들어가 있었고요. 예. 두 번째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동은 2020년 인구 16만 명이 붕괴돼 가지고 현재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청년 고용률이 감소되고 또 지역 경제 약화로 인해 가지고 지난 5년간 안동시 인구가 12,000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지역 특화 사업인데요. 그 인프라가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네. 우리 안동은 지난 20년간 바이오 연구원 설립부터 해가지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SK 플라즈마를 유치하고 또한 국제 백신 연구소 안동부는 동물 세포 실증센터, 백신 상용화 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바이오 관련 시설 유치를 많이 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하나 차질 없이 준비해가지고 그 결과가 이번에 이루어졌는데 이번 국가산단 지정은 이러한 안동시의 노력에 대하여 국가가 화답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산업 정책과 딱 들어맞았다. 예, 국가 예.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인프라가 이미 잘 조성돼 있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자,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선정 기대가 참 큰데요. 이번 선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봤을 때 이 백신이 이제 얼마나 소중한 걸 우리가 아마 모든 국민들이 느꼈을 겁니다. 예. 이 백신은 이제 의약품이 아닙니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 안동시에는 지금 미래 먹거리 산업 중심이 될 이 바이오 백신과 햄프가 이루어진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바이오 산업을 전 세계의 선도 도시가 되고자 합니다. 예. 국가산업단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쇄 효과입니다. 국가산업단은 단순하게 기업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시를 활기차게 만들며
양질의 일자리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뭐 단순 기업 생산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또 인구 증가까지 이렇게 네. 기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번 선정으로 경제 효과도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좀 산정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아마 안동시가 이제 도시로 바뀌고 난 뒤에 아마 제일 큰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경제 효과를 보면 이제 먼저 이제 우리 산업단지 조성하는 금액이 3,579억 원입니다. 이게 예. 토목 사업을 해가지고 요거 단순히 이 토막 사업만 해가지고 생산 유발 효과가 거의 4천억 정도이거든요. 예.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40만 평 규모인데 70여 개 입주업체가 이제 공장 건설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자재비까지 다 투입한 투자 규모가 한 4조 한 2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생산 유발 효과가 거의 8조 원이거든요. 또 여기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3만여 명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수치는 지금 이제 매년 이제 바이오하고 햄프 시장이 한 20% 이상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이 전망치로 생각하면 아마 이게 충분히 이제 이 정도는 실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꼭 좀 이렇게 실현이 됐으면 좋겠네요. 생산 유발 효과가 한 4천억 원, 투자 규모 4조 2천억, 생산 유발 효과 8조 원, 또 고용 창출 한 3만여 명, 이 정도로 현재는 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혹시 인구 증가는 뭐 어느 정도 뭐 예상치가 좀 나왔나요? 어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경북 바이오 1, 2, 4 단지하고 요 규모가 비슷한데요. 예. 여기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한 4천 명 정도 있으니까 네. 지금 뭐 우리가 2인 인구를 잡아도 거의 8천 명 이상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쪽 이 단지에서 일할 사람의 일자리 한 4천 명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전체 한 10,000명 정도는 증가하지 않을까. 예. 예. 자, 그리고 또 교통망도 상당히 좀 확충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경상북도하고 이제 안동시에서 계속 이제 이 지역에 있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바이오 산단하고 바로 연접해 붙어 있는 이제 우리 국도 34호선. 이걸 지금 이제 왕복 4차선으로 돼 있는데 왜 풍산 나가는 길 보면 우리 송년 솥밤다리 있는데 보면 벌써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쪽에 뭐 출퇴근길에 많이 밀리더라고요. 네, 이걸 지금 이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국도관리에서 설계 중에 있거든요, 이게. 예. 아마 이게 곧 설계가 완료되면은 바로 공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또 이제 옛날에 경북선이 있는데 문경 안동 철도 건설을 지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다 이제 우리 이제 안동에서 청량리까지 이제 우리 KTX가 가고 있는데 예. 이걸 지금 서울역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이것도 청량리역에서 기존 승강장을 한 210m 연장한 걸 국토부에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도청에서 이제 신공항 있지 않습니까? 의성 신공항까지 이 연결도로도 이제 경상북도에서 지금 2025년까지 반영해 가지고 도로망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지역에 제일 이제 빨리 바라고 싶은 거는 군위의성 신공항입니다. 신공항. 이 신공항이 이루어졌을 때 그 어떤 교통보다도 이제 국가산단위가 안동 지역의 경제 활동과 생활 패턴에 이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백신인데 지금 SK에서 생산하는 이제 바이오 백신은 수출은 전부 다 이제 항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로 볼 때는 우리 국가 산단에서 생산하는 데는 이제 백신이나 의약품이 항공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신공항이 빨리 이루어지면은 아까 한국 안동 국가 산업단이 무조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수출도 많이 하게 될 테니까 네. 신공항과 또 이렇게 연계성이 있고 아까 그 잠깐 햄프 산업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료용 햄프 사업에 대한 관심도 점점 이게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햄프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의 현황하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저희들 이제 1차 연도 거의 끝나고 이제 2차 연도 접어드는데요. 산업의 햄프에 대한 규제 이제 완화가 사실은 이게 제일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지금 이제 경북 산업의 햄프 규제 자유 특구는 이제 2020년 8월에 지정돼 가지고 우리 이제 총괄기관인 경북 바이오 연구원을 비롯해서 4개 기관과
유한건강생활, 한국콜마 등 이제 대기업 참여해가지고 30개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재배부터 제조, 안전관리까지 지금 안정성, 유해성을 계속 검증하고 있고 또 실증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또 이제 이 우수 특구로 지정돼가지고 정부로부터 뭐 28억 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특구 사업이 지금 활력이 좀 넘치고 있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대마에 대한 취급 규제가 계속 이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제 이 유엔에 권고하기를 대마를 이제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걸로. 이제 거기에 이제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난해 이제 시각청에서 규제 혁신 100대 과제 중에 이 의료용 이제 목적으로 하는 대마에 대해서는 국내 제조 수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이런 게 이제 우리 햄프 산업이 이제 앞으로 척지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제 계속 지금까지는 산업용의 햄프 이제 의료용만 계속 추진했는데 오늘도 이제 농림부 국장님 오셔가지고 다른 이제 이 햄프 산업 좀 저희들 활성화 방안을 검토했는데 지금 이제 요즘 이제 많이 나오실 거 아마 슈퍼 같은 데 가시면은 햄프 씨앗을 한 오일하고 햄프 시드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제품 그리고 이제 대마 줄기를 이용한 대마 섬유 사업 이거는 이제 옛날 우리 삼배가 아니고 현대식 섬유입니다. 그래서 또 뿌리를 이용한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개발 등의 사업에도 저희들이 지금 적극 지원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바이오 백신하고 이제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햄프 산업이 앞으로 뭐 무궁무진하다고 이렇게 저도 얘기를 일부에 들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햄프가 이제 신이 내린 식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안동의 앞으로 먹거리는 바이오하고 햄프군요. 예. 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돼서요, 과장님 앞으로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지실 것 같고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시 조풍재 투자유치 과장이었습니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먼저 대통령 지지율 볼 텐데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대로 떼서 기시다 총리 쪽으로 다 간 것 같습니다. 급격히 변했네요, 이번에 지지율이. 좀 소개해 주시죠. 현해탄 크로스다, 대한해협 크로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려가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올라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6.8%로 직전 조사보다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60%를 넘었습니다. 60.4%로 올해 들어 리얼미터 조사에서 가장 높은 결과로 부정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하나를 더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긍정평가 33%, 부정평가는 60%로 리얼미터와 대동소이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상 비슷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예상대로 우리가 너무 퍼주고 받은 건 없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좀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했잖아요. 23분 동안 얘기를 또 했는데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가자. 전 정권이 파탄낸 이 한일 관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던데 역시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에서는 국정수행의 부정평가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허한구 앵커 말씀대로 부정평가 이유로 일본 관계, 강제동원 대상 문제가 15%, 외교가 15%. 그러니까 일본과 관련된 이유가 30%입니다. 여기에 이제 69시간 제도까지 포함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타격을 받은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을 텐데 결국 문재인 정부의 한일 관계를 탓하든 어쨌거나 국민들은
위안부 관련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있었는지, 또 독도 관련 발언이 있었는지, 또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와 관련 민감한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의 관계는 그냥 단순히 뭐 만났다고 해서 하하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요. 그만큼 일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컵에 물을 반을 채워놨으면 정말 반 이상을 채우는 일본의 태도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고요. 네. 그런 국민들의 감정과 연결될래야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네. 일본 이슈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일이 또 따로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만큼 그렇죠. 국민 감정은 아직까지 일본에 대한 일본의 미온적인 태도, 일본의 성에 못 미치는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한일 외교 관계 이거 제로섬 게임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관계다. 이런 네. 발언을 했는데 여기 좀 동의가 되십니까? 어렵겠죠. 아무래도 또 더군다나 우리 안동 MBC 청취자분들은 또 일본에 관련된 기억과 또 관련된 생각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많으실 겁니다. 도서에 류성룡 선생님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물론 그것을 꼭 굳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일본이 윈윈 되려면은 우리 국민들이 연령대와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만족할 만한 그런 태도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독도 문제를 거론한다라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테고,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제3자 변제안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여론까지 거스르면서 일본과 새로운 미래관계를 시도해보겠다는 대통령의 또 발언이었거든요. 네, 또 결정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화이트리스트는 전격적으로 복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좀 더 전면적으로 국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통절한 사과, 반성, 그런 부분은 4월에 자기네들의 선거를 의식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꼭 공식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독도에 대해서 상케이 신문이 보도를 하고, 이 부분으로 상당히 우리 정부도 궁색해지는 상황이 되었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제3자 변제안 갖고도 사실 우리 국민들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인데, 더 기가 막힌 건 일본 측 반응이에요. 이 제3자 변제안을 또 못 받아들이겠다면서요. 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면 자기네들이 강제징용한 거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기가 막히다. 예.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참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그 일본을 대하는 그 관대함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너무너무 지나치게 관대한, 그거를 좀 우리 국내 정치에 그렇게 관대함을 갖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야당도 좋고 노동계도 좋고 언론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왜 일본하고만 미국하고만 그렇게 관대하게 하는지, 모든 걸 다 퍼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지 하는. 아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자,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 이제 빅데이터도 이제 분석을 하시는데, 이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썸 트렌드로 지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16일 그리고 20일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썸 트렌드 분석인데,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었더니 빅데이터 긍정과 부정 감성 추이 비율입니다. 긍정이 한일 정상회담 28%, 부정이 69%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모든 걸 말해주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감성 연관들을 보면 비판, 그리고 지금 한일 정상회담의 평가에서 가장 많이 또 등장하는 내용이 주로 이제 야권 쪽이고, 대통령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일 텐데, 굴욕적, 또 일방적, 참담하다, 최악, 범죄, 반대하다, 갈등, 유감, 불통, 위협. 물론 뭐 긍정적, 또 평화, 기대라고 하는 긍정 의미의 감정 연관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정 감정 추이가 무려 69%나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빅데이터 상에 깔려있는 정서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빅데이터 상으로 약 3대 7 정도로 부정이 훨씬 압도적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한일 정상회담보다는 근로시간이 이거 69시간이니 그렇습니다. 60시간이니 이게 더 큰 타격 줬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오락가락 갈팡질팡,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이제 정확한 정부 방침이 정해진 바가 없고, 처음에는 뭐 60시간 이상 무리라고 대통령이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자 또 대통령실에 누군지 밝히지 않고 고위 관계자가 뭐 그건 대통령 개인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또 폄하를 했어요. 그러자 뭐 또 지금 뭐 이 노동시간 문제를 국정기획수석에게 전담하라 뭐 이렇게 시켰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소통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정책 고선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불통이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시간 69시간이라는 이 프레임에 왜 갇혔을까 생각해 보면 이 노동시간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52시간제를 어떻게든 깨야 된다라는 생각을 시초부터 출발부터 적용시킬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노동 환경의 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52시간의 문제. 그러면은 누군가는 48시간을 가지고 나오면 성공한 겁니까? 아니죠. 35시간을 들고 나오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69시간제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상당히 이 MZ세대의 여론은 생뚱맞다라는 것이거든요. 한국갤럽이 아까 소개됐던 바로 그 조사인데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쉴 수 있어서 찬성이다가 36%, 불규칙, 장시간 노동, 삶의 질 저하가 우려돼서 반대된다가 56%인데 사실 이건 중요한 건 직장인이 중요합니다. 직장인. 사무직 응답자들은 무려 10명 중 7명입니다. 68%가 반대입니다. 압도적이군요. 30대, 40대는 각각 67%, 68%인데 60대, 70대 이상, 70대 이상에서 찬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70대 이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대 이상은 예전에 우리 때는 뭐 한 주에 100시간도 일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고, 현재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이거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과연 의견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건 얼마든지 여론조사 내용도 있고 실제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정부에 보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9시간제가 프레임이 돼서 나오는 상황조차도 처음에 통제가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수기가 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시간에 집착할 일이 아니었고, 두 번째로는 근로환경의 질입니다. 업무 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는, 그래, 대한민국이 더 열심히 일해서 좀 근로시간을 충분히 잡아서 성과를 내자. 그러면 무작정 시간을 많이 일한다고 해서 인간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적정 시간일까, 그것을 연구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노동연구원도 있습니다. 또 관련된 노동경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도 적정하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근로환경, 직장에 갑질이 없도록 산업 안전,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못지않은 근무환경, 이것들을 만들어서 MZ세대에게, MZ세대에게 자,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월화를 직장이 만들어주는, 그렇다면 누구든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시간 전쟁을 하는 순간 이것은 벌써부터 MZ세대들로서는 이건 뭐지? 뭡니? 생뚱맞은 상황이 전개돼 버린 것이죠. 그렇군요. 예. 자,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기소가 오늘 됐네요. 예상대로. 뭐 이르면 오늘 될 거다, 이렇게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됐습니다. 자, 대장동 관련해서 4,895억 원 배임, 또 성남 FC 관련해서 133억 원 제3자 뇌물 등등 해서 뭐 5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자, 뭐 어떻게 좀 분석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결국은 기소. 길게 또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검찰 이제 수사위원 이제 재판이거든요. 기소가 됐다라는 것은
검찰 수사도 수사지만 이제 재판입니다. 예. 1심, 2심 이제 선고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 또 민주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이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수사의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재판의 시대가 열렸다. 향후에 긴 시간 동안 이게 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또 그렇죠. 다른 건으로 추가 또 기소될 건도 있다면 더 많은 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참 긴 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지지율 여론과의 싸움도 이 재판 대응과 마찬가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요한 건 호남 지지율입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장관과 또 박용진 의원 사이에도 엇갈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친명 비명 간에 엇갈리는 목소리는 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이 호남의 지지율 또 40대 화이트 칼라의 지지율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있는 물론 뭐 1년여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 수도권의 지지율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도 또 민주당도 관리하느냐가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이번 기소가 다가 아니다. 앞으로 또 다른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 네. 또 폭풍 전야에 놓인 민주당 내 상황.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국 국무부에 미 국무부에서 인권 보고서를 냈네요. 네. 자, 여러분 뭐 바이든 그 사건 다 기억하실 텐데 관련해서 MBC 탄압을 인정을 했고 폭력과 괴롭힘의 그 사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미 국무부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이 있잖아요. 그 미 의회를 비판한 거, 뭐 욕설, 또 바이든으로 인정하고 이런 걸 모두 다 인정했다. 지금 MBC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했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미 국무부에서도. 결국은 이제 자유 중에서 프리덤 중에서 언론의 자유를 가장 강조하는 것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미국 국무부가 우리 외교 또 안보와는 또 차별적으로 구분해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 대응에 대해서 일침을 놓았다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은 상계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에 대해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왜 고소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미국 국민들의 이미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4월 26일 국빈 방문이 있거든요. 이때 자칫 이 부분이 거론되기라도 한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난감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국빈 방문이니까 직접적으로 안 하겠죠. 하지만 미국 언론이 중간중간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를 시도할 수도 있고 또 관련된 내용이 보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자유가 또 보장될 수 있도록 물론 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부분을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국이 보기에 미국 가서 벌어졌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떤 내용이 어떤 소통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통이 될 겁니다. 결국 소통이 쌓여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쉬운 게 대통령이 이렇게 그 언론을 향해서 탄압을 할 것이 아니라 당시에 나는 이렇게 발언을 했다. MBC 너네 잘못 보도했으니까 정정 보도해라.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뭐 전용기를 안 태우고 그 국세청 조사시키고 그러니까 등등 여러 가지로 뭐 피켓 시위 의원들도 와서 하고 여러 가지로 좀 탄압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경우에도 대통령들이 이른바 한 마이크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한 마이크. 그래서 마이크가 뜨겁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미국 대통령이 잘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sorry. 그다음에 my mistake.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또 국민들이 비판을 했다가도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참 오늘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자, 시간이 다 되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